손톱, 권여선. 엄마, 전화 좀 받아. 무슨 일 있어? 나랑 얘기 좀 해. 얘기를 해야 무슨 일 있는지 내가 알지. 돈은 괜찮아. 누구 꼬드김에 빠져서 날렸으면 어때? 엄마가 다 써버렸으면 어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할게. 그게 나도 돈 벌고 엄마도 돈 벌고 둘이 벌으니까 금방 갚으면 되잖아. 나는 괜찮은데 엄마, 소희는 아직 어리잖아. 애처롭잖아. 이제 중학교에도 가야 되잖아. 엄마, 소희가 기다려. 이 문자 보면 꼭 연락해. 소희는 일어나서 눈도 못 뜬 채 보일러를 온수로 바꾸었다. 좁은 욕실에서 머리를 감고 나와 수건으로 털어 말리고 데운 우유에 시리얼을 부어 죽처럼 떠먹었다. 어젯밤에 통근버스를 타고 올 때 라디오 일기예보에서 내일은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추운 날씨가 될 거라고 했다. 휴대전화를 보니 오전 7시 10분 영하 5도, 대체로 흐림이라고 떴다. 머리를 다 말리고 나가면 늦는다. 출근에 늦는 게 아니라 첫 통근버스에. 소희는 버스가 좋다. 통근버스는 소희의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사치다. 파카 안에 긴 머리칼을 집어넣고 비닐을 눌러쓰고 그 위에 파카에 달린 모자를 덧썼다. 장갑을 끼기 전에 잠시 오른손 엄지 손톱을 들여다보았다. 흉하다. 약을 먹고 약을 발라도 낫질 않는다. 목도리를 칭칭 감고 문을 열고 옥상으로 나서자 바람이 매섭게 몰아쳤다. 장갑 낀 손으로 철제 난간을 잡고 실외 계단을 타닥타닥 내려갔다. 목도리를 누르고 빠른 걸음으로 전철역을 향해 걸었다. 옮긴 게 잘한 건가? 잘한 거야. 잘한 건가? 잘한 거지. 소희는 3주 전에 서울 외곽 너머에 있는 S쇼핑 테마파크 매장으로 옮겼다. 이전에 근무하던 매장에서는 한 달에 160만 원을 받았지만 지금 매장에서는 170만 원을 받기로 했다. 10만 원이 올랐다고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게 이전 매장은 출근에 50분밖에 안 걸렸지만 지금은 1시간 30분이나 걸린다. 출퇴근 합치면 하루에 1시간 20분이 더 걸린다. 시급으로 따지면 8,000원이 넘는다. 8,000원만 잡아도 한 달에 24만 원. 쉬는 날 나흘 빼면 20만 8천원이다. 세상의 어느 직장도 출퇴근 시간을 시급으로 쳐주는 데는 없지만 그래도 출퇴근이 너무 오래 걸리니 따져보지 않을 수 없고 따져보면 그렇다는 이야기다. 20만 8천원이라는. 식대는 여기가 한 끼 2,000원으로 이전 매장보다 1,000원이 싸다. 일주일에 화수목 사흘은 한 끼를 먹고 금토일 사흘은 두 끼를 먹으니 하루 평균 1,500원이 이득이지만 그래도 8,000원보다야. 8,000원의 시간을 길거리에 흘려버리는 것보다야. 지금 매장으로 옮길 때는 출퇴근이 얼마나 걸리든 돈을 더 받는 게 무조건 낫다고 생각했다. 막상 다녀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특히 이른 아침에 눈을 뜰 때, 전철을 타고 오래 갈 때, 그래도 여긴 전철역에서 쇼핑 테마파크까지 운행하는 통근버스가 있다. 물론 통근버스비를 내지만 소희는 그 돈이 아깝지 않다. 첫 통근버스를 타면 앉아서 갈 수 있고 운이 좋으면 창가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 그러면 아침 햇살 강물이 반짝반짝 따뜻하다. 어디 소풍 가는 것 같다. 지하철 출구 근처에서 누군가 뛰기 시작하자 사람들 걸음이 덩달아 빨라졌다. 소희도 뛰었다. 소희는 초등학교 때 달리기 선수였다.
100m 달리기에서 웬만한 남자애들보다 빨랐다. 개찰구를 통과할 때 열차가 도착한다는 방송이 들렸다. 2계단씩 뛰어내려가 5, 6 차량 번호 앞에 줄을 섰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체육 선생이 소희에게 육상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그 말을 전하자 엄마는 안 된다고 했다. 왜? 아니 그거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어디 훈련 가고 신발 사 신고 그게 다 돈이다. 돈. 스크린도어와 열차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다. 등 뒤에서 누군가 마구 밀어대는 느낌을 받으며 소희는 열차에 올랐다. 체육 선생은 여러 번 소희를 불러 같은 이야기를 했다. 열심히 훈련해서 대회 나가서 상 받고 그러면 다 지원해주는 데가 있다고. 학교나 체육회 같은 데서 책임져 준다고. 그런 말을 전하자 엄마는 코웃음을 쳤다. 왜 또? 아니 그때까진 어쩌고? 그때라니? 언제? 언젠 언제야? 상 받을 때까지지. 또 상 못 받으면 그때 가선 어쩌고? 그땐 딱히 아쉽거나 서운하지 않았는데 요즘엔 가끔 육상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소희는 생각한다. 아무 생각 없이 죽자고 빨리 달리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큰 대회에서 상을 받게 되었다면 어땠을까? 엄마는 몰라도 언니는 내 곁을 안 떠나지 않았을까? 열차가 역에 정차할 때마다 내리는 사람은 없고 타는 사람만 많다. 역과 역 사이 꾸역꾸역 누군가의 소나기에 꾹 쥐어진 모양으로 서서 15개 역을 가야 한다. 전철을 타고 앉아서 가본 게 언제였나? 소희는 갑자기 오른손 엄지 손톱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장갑 낀 검지로 장갑 낀 엄지를 살살 비볐다. 그렇다고 통증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저 버릇이 그렇게 들었다. 언제인지 몰라도 대낮에 전철을 타고 앉아서 갔던 기억이 났다. 그러다 기습적으로 차창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눈부시게 화사한 햇빛을 보았던 기억도. 열차는 한강을 건너고 있었나 보다. 강의 물결과 건물 유리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빛나는 건물 안에 하루 종일 갇혀 지내는 소희가 그 시간에 전철에 앉아 그런 햇빛을 본 적이 있을 리 없었다. 꿈이었나? 아니었다. 첫 통근버스로 갈아타고 S 쇼핑 테마파크로 향할 때 차창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보고서야 소희는 생각났다. 그날이었네. 그날이었어. 그게 벌써 넉 달도 더 전이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그날 소희는 찌르는 듯 따스한 빛, 강물이며 건물이며 만물이 스스로 빛나게 하는 빛, 무차별하면서 공평하고 무심하면서 전능한 빛을 보았다. 눈이 부셔 눈물이 고였지. 열차가 다시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야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손톱 절반 가까이를 부러뜨리고서야 맛볼 수 있었던 한낮의 햇빛은 그토록 짧고 강렬했다. 소희는 강변을 달리는 통근버스 차창에 바짝 붙어 앉아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강물을 본다. 버스가 좋은데 소희는 버스가 슬프다. 그러니까 슬픈 건 버스가 아니라 햇빛인데 슬프면서 좋은 거 그런 게 왜 있는지 소희는 알지 못한다. 그니까 올여름 8월 초쯤 이전 매장에 근무할 때였다. 반품 체크를 하는 날이라 아침부터 바빴다. 같이 박스 정리를 하던 민경 언니가 말했다. 학교와 알바 둘 다는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아. 민경 언니는 경기도 어디 대학에 다닌다고 했다. 둘 다 무리죠. 라고 소희는 대꾸했다. 너무 힘들어서 둘 중 하나는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너무 힘들면 하나는 그만두세요. 소위 말해 민경이 피식 웃었다. 응, 안 그래도 엄마랑 그 문제로 상의했거든. 순간 소희는 박스를 들어 올리려다 말고 멈췄다. 방금 민경 언니가 뭐라고 그랬지? 낯선 기척을 느낀 토끼처럼 귀가 쫑긋 섰다. 힘들어도 엄마가 이번 학기까지만 마치고 휴학하래. 그래야. 소희는 더 이상 민경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아니, 스펙이니 취업이니 하는 말은 들렸지만 아무 뜻도 없는 주문처럼 들렸다. 딱딱한 껍질 속에 갇힌 느낌. 바삭하게 구워지는 과자처럼 겉은 점점 검고 단단해지는데 속은 끓는 시럽처럼 뜨거운 핏물이 휘도는 느낌. 겉과 속이 분리된 느낌이었다. 소희는 온몸의 기운을 모아 스포츠화 상자가 가득 든 박스 사이로 손을 휙 밀어 넣었다. 그리고 박스를 들어 올리는 대신 아하하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다. 입에서 용처럼 뿜어져 나오는 가스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박스 사이에서 천천히 손을 뺐을 때 길고 가느다란 비명이 민경 언니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박스 아래에 튀어나와 있던 굵은 고정쇠가 소희의 오른손 엄지손톱에 박히면서 푹 뚫고 나와 손톱 절반이 뒤로 꺾이고 살이 찢겼다. 아하하. 끔찍한 통증과 함께 기괴하게 발딱 뒤집혀 있던 손톱의 모양을 소희는 잊지 못한다. 잊을 수 없다. 아하하. 아하하. 그날 왜 그랬냐 하면 그때 소희는 달아오르다 끝내 퍽 금이 가야만 했던 상태였으니까. 뿜어낼 구멍이 절실할 때, 그러니 손톱이든 어디든 와삭 깨지고 퍽퍽 터졌어야 할 때였다. 아하하. 웃겨 죽을 뻔했지. 엄마랑 뭘 했다고? 상의? 엄마랑 상의를 해? 아하하. 민경 언니가 소희를 그렇게 웃겼으므로 소희는 박스 밑으로 급하게 온 힘을 다해 손을 집어넣었던 거고, 터졌던 거고, 아직도 아물지 않은 거고. 첫 통근버스는 8시 45분에 S쇼핑 테마파크 4A 주차장에 도착했다. 드넓은 주차장은 아직 텅 비어 있었다. 소희는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그때 그게 설마 그게 그거였나? 상의. 읍조를 볼수록 이상한 말이었다. 상의. 그런 것도 상의라고 할 수 있나? 엄마에게 육상에 대해 물어본 거. 그게 소희가 엄마와 뭔가 상의한 거였나? 진로라든가 미래라든가 그런 걸 상의한 거였나? 그런 것도 상의라고 할 수 있나? 텅 빈 주차장, 텅 빈 방, 그것도 주차장이고 방이고 하다면 텅 비어도 내용도 없고 주고받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게 상이긴 상이었나? 소희랑 엄마랑 상의한 거. 그딴 게 무슨 하고 장갑을 끼려다 소희는 다시 오른손 엄지손톱을 들여다본다. 염증으로 부어올랐던 살덩이가 딱딱하게 굳으면서 표면에 잿빛 각질이 비늘처럼 겹겹이 덮였다. 손톱 절반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징그러운 벌레처럼 거무죽죽한 혹이 남았다. 흉하다. 민경 언니도 그랬다. 여자의 손톱이 그게 뭐니? 병원 좀 다시 가보든가. 여자는 얼굴 다음이 손인데. 그래서 병원에 가긴 갔다. 상처에 세균이 침투한 걸 방치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두어 달은 약을 먹고 약을 바르며 상태를 지켜보자고 의사는 말했다. 손톱 주변에 신경이 몰려 있어 외과 수술은 가급적 안 하는 편이 좋다고도 했다. 2달 넘게 약을 먹고 바르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다음 주에 병원 진료가 잡혀 있다. 그 전에 기적처럼 혹이 떨어지고 새살이 돋을지 소희는 알 수 없다. 오늘도 매니저는 소희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다.
진수 씨가 또 못 나온다고 했다. 또요? 그래, 또. 그래서 소희가 오늘 야간 근무를 혼자 보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근무를 빼주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소희는 그러겠다고. 오늘 야간 근무를 혼자 보고 다음 주 화요일엔 오후에 출근하겠다고 했다. 매니저는 고맙다면서 남자가 돼서 진짜 맨날 왜 그러나 몰라 하고 툴툴댔다. 남자가 돼서 진짜. 소희는 중얼거리다 만다. 진수는 이 스포츠용품 매장의 하나뿐인 남자 직원이다. 점장 부부와 매니저, 여직원 수연, 성은, 소희, 그리고 진수. 이렇게 매장에서 일한다. 제일 어린 소희가 온 지 한 달도 안 된 소희가 매장에서 판매 실적이 제일 높다. 고객을 응대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솜씨가 뛰어나거나 상품 설명을 잘하는 편도 아니었으므로 같이 일하게 된 직원들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처음 며칠은 우연이려니 운이 좋아 그러려니 하다가 계속 그런 결과가 나오자 잠시 의아해하다. 나중에는 말솜씨가 뛰어나거나 상품 설명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아, 그래서 잘 파는 애? 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소희는 고객들이 대하기에 어리고 편하고 만만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고객이 뭐라고 하면 어쩜 그렇게 앵무새처럼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지. 그래서 잘 파는 애였다. 자기 주장이란 게 없고 애가 아주 무난하다고, 무색무취하다고, 그것도 재주라면 재주라고 매니저는 말했다. 그렇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무존재하다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라는 식으로 직원들은 이해했다. 소희와 달리 진수는 판매 실적도 꼴찌, 출근율도 꼴찌, 월급도 꼴찌였지만 인기는 좋았다. 성격이 싹싹하기도 하고 여직원들이 많은 매장이어서 그렇기도 했다. 다들 그가 오래 다니지 못할까봐 근심했다. 하지만 소희는 진수씨 별로다. 하루 종일 쫑알쫑알 남자가 돼서 진짜. 소희는 아빠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언니 이야기로 아빠는 착한 사람,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착한 건 몰라도 말이 없었다는 건 소희 마음에 들었다. 아빠는 소희가 3살 때 밤낚시를 갔다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갯벌에 물이 들어오는데 아빠 혼자만 뒤처져 빠져나오지 못했다. 같이 간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못 도와줬다고 했다. 갯벌이란 그런 곳, 아무리 구해주고 싶어도 바로 저만치에서 사람이 가슴까지, 목까지, 코와 이마까지 꼬록꼬록 빨려 들어가는 걸 빤히 보면서도 전혀 손쓸 수 없는 곳이라고 했다. 다 언니가 해준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언니는 정작 자기 아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건 엄마가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엄마는 본의 아빠에 대해서도 소희 아빠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다. 엄마는 늘 일을 다녔지만 자주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거나 해서 쉬는 날이 많았다. 팔이 부러지고 뜨거운 물에 대고 귀가 곪고 발목이 삐고 아픈 허리가 도졌다. 언니는 엄마가 못된 사람, 말이 없는 사람이 되어간다고 했다. 말이 없는데 착한지 못된지 언니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생각해보니 실은 언니도 몰랐던 거다. 엄마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 되어갔는지를. 그러니 당했던 거고. 엄마가 사라진 건 소희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을 맞던 날이었다. 집에 왔을 때 엄마는 없었다. 당시에 엄마는 식당 일을 하고 있었는데 소희가 오기 전에 식당으로 출근하는 일이 잦았다. 감자탕집인지 보쌈집인지 둘 다 하는 집인지 이미 다른 집으로 옮겼는지 어쨌든 말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옷에 밴 냄새로 봐서 식당은 식당이었다. 밤에 퇴근한 언니가
엄마는? 하고 물었을 때 아직 했던가 몰라. 했던가? 다음날 아침에 언니가 어젯밤에 엄마가 또 안 들어왔다고 했을 때도 놀라는 대신 그럼 오늘은 일찍 들어오겠네? 했다. 갑자기 후다닥 옷장 문과 화장대 서랍을 열어본 언니가 소리를 꽥 지르고 주저앉았다. 이 여자가 진짜. 그때 소인네는 이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엄마는 그렇게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작별 인사는커녕 아무 신호도 낌새도 없이 휙 사라졌다. 엄마가 새로 이사갈 집 보증금을 보탠다고 언니가 10달 동안 저금한 700만 원과 언니 이름으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들고 내뺐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 그리고 더 나중에야 소희는 곰곰이 생각하다 아주 없지는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게 낌새라면 낌새였다는 걸 알았다. 이사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그런 거. 그러니까 올 6월에 언니가 이사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소희는 낌새를 챘어야 했다. 언니도 내빼려는구나. 그러니까 8년 전 21살, 지금 소희 나이였던 언니도 소희처럼 들떴던 거다. 아무 생각 없이 대출로 받고 저금한 돈도 선뜻 내주고 한 거 보면 엄마가 새로 이사갈 집은 반지하도 아니고 방도 2개라 안방은 엄마와 소희가 쓰고 언니 방은 따로 내주겠다고 했다니까. 또 본인이가 정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니까 말인데 고양이도 한 마리 키우든가 했다니까. 언니도 소희에게 똑같이 새로 이사갈 집은 반지하도 옥탑도 아니고 방도 2개고 욕실도 크니까 이번에는 꼭 고양이를 키우자고 했으니까. 소희가 쉬는 날 같이 새로 이사갈 집을 보러 가기로 해놓고는 휙 사라졌으니까. 언니가 며칠째 돌아오지 않던 방, 그것도 방이라고 할 수 있나? 그 무서운 바닥과 벽과 천장과 텅 빈 공간도 방이라고 할 수 있나?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럴 수 있나? 야근과 뒷정리를 마친 소희는 4A 주차장에서 마지막 통근버스를 기다린다. 밤이라 춥다. 휴대전화를 켜니 오후 10시 6분, 영하 10도, 대체로 흐림이라고 뜬다. 첫 통근버스는 앉아서 오지만 끝 통근버스는 앉아서 못 간다. 그래도 따뜻하다. 전철도 이 시간에는 덜 붐비니 나쁜 점 하나, 좋은 점 하나다. 전철이나 통근버스에서 서서 갈 때 소희는 종종 돈 계산을 한다. 오늘 얼마를 썼는지, 이번 달에 얼마를 쓰게 될지. 그러면 시간이 빨리 간다. 돈 계산을 하고 가계부를 쓸 때에만 소희는 살아있는 것 같다. 무언가 벅차오르다 금세 풀이 죽고 갑자기 조급증이 났다. 울렁거렸다. 종잡을 수 없는 흥분 상태에 사로잡힌다. 이번 달 월급 170만 원을 받으면 갚을 것 갚고 낼 것 내고 뺄 것 빼면 소희 손에 남는 돈은 50만 원 정도다. 본이가 들고 튄 대출금 1000만 원과 지금 사는 옥탑방 보증금으로 대출받은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이 앞으로 소희가 갚아야 할 빚이다. 대출 상환금이 매달 47만 원 나가고 옥탑방 월세가 40만 원 나간다. 교통비와 회사 식대를 합치면 20만 원, 통신료와 공과금과 건강보험료 합이 13만 원, 170만 원에서 이걸 다 빼면 딱 50만 원이 남는다. 이전 매장에서 160만 원을 받을 때도 매달 20만 원씩 저금했으니까 이번 달부터는 30만 원씩 저금해야 한다. 그러면 20만 원 남는데. 아니, 소희는 당황해서 눈을 깜빡거린다. 겨울이라 난방을 하니까 2만 원 더 든다. 그러면 18만 원 남는다. 18만 원으로 한 달을 먹고 살려면 소희는 주먹을 꼭 쥔다.
아무리 빡빡해도 지금은 절대 줄일 수 없다. 저금은 소희의 목숨줄이다. 빨리빨리 저금해서 대출 원금을 갚지 않으면 소희는 5년 동안 꼼짝없이 매달 47만 원씩을 저축은행에 갖다 바쳐야 한다. 소희는 수없이 계산하고 또 계산해 보았다. 결과는 2배, 2배라는 거다. 1,500만 원을 빌렸는데 최종적으로 갚는 돈은 2,800만 원이 넘는다. 그것도 5년 뒤에 한꺼번에 갚는 게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갚는 식으로 그렇다. 매달 그만큼씩 꼬박꼬박 5년 동안 적금을 부으면 3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니 2배, 2배라는 거다. 저금을 하지 않고 다 써버리면 빌린 돈의 딱 2배를 갚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소희에겐 계획이 다 있다. 마지막으로 대출받은 옥탑방 보증금, 이자가 제일 센 그 500만 원부터 갚아야 한다. 7월부터 11월까지 소희는 매달 20만 원씩 모아 100만 원을 만들어 놓았다. 이번 달에 30만 원을 보태면 130만 원. 내년에도 꾸준히 매달 30만 원씩 모으면 연말까지 490만 원. 어떻게든 10만 원을 보태 500만 원을 갚으면 내후년부터는 매달 47만 원이 아니라 31만 원씩만 상환하면 된다. 남는 17만 원을 저금에 보태 매달 47만 원씩 모으면 1년 안에 또 500만 원을 갚을 수 있고, 그러면 상환액이 16만 원 줄어드니까 그걸 보태서 또 매달 63만 원씩 저금하면 8개월 안에 마지막 500만 원까지 깨끗이 다 갚을 수 있다. 그러면 소희는 빚 없는 사람이 된다. 그때부터는 대출 상환금 47만 원을 더해 매달 17만 원씩 모을 수 있는데, 월급이 올라서 80만 원씩 적금을 든다 치면 1년에 거의 1,000만 원. 갑자기 소희는 풀썩 몸을 뒤친다. 그 생각을 못했다. 소희는 관자놀이를 톡톡 친다. 빚 갚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자꾸 그 생각을 까먹는다. 방이 있다. 그 사이에 옥탑방 계약 기간이 끝난다. 보증금이 오르거나 월세가 오르면 빚 갚는 건 그만큼 늦어진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주면서 빚을 다 갚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마음이 바쁘다. 집에 가서 찬찬히 계산해 봐야겠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그때그때 주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얼마나 올릴지 소희는 알 수 없다. 그러니 계산할 수 없다. 언제 빚을 다 갚을 수 있을지. 천철역 근처 24시간 짜장 짬뽕이라고 적힌 2층 간판을 올려다보며 소희는 잠시 망설인다. 추우니까 집에 가기 전에 짬뽕 한 그릇을 사 먹고 가고 싶다. 기왕이면 곱빼기로 먹고 싶다. 어느새 소희는 좁은 계단을 올라간다. 계단에서부터 풍겨오던 기름진 중국 음식 냄새가 2층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진하게 몰려왔다. 조그만 가게인 줄 알았는데 넓은 홀이 탕수육이나 쟁반짜장을 시켜놓고 술을 먹는 손님들로 떠들썩했다. 앞치마를 입은 여자가 다가왔다. 몇 분이세? 소희는 얼른 집게 손가락을 세웠다. 혼자? 네, 혼자요. 그럼 여기. 소희는 여자가 가리킨 1인용 자리에 앉았다. 주문은 뭘로다? 주문은요, 짬뽕 곱빼기 맵게요. 아주 맵게요. 6,000원이고 선불이에요. 선불이에요? 근데 곱빼기면 5,500원 아니에요? 소희가 메뉴판을 가리키며 묻자 여자가 역시 메뉴판을 가리키며 맵게 추가하면 500원이라고 말했다. 모든 메뉴 아래에 빨간 고추가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조그맣게 500냥이라고 적혀 있었다. 500원이나요? 여자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계산지를 꺼내 표시를 하고는 큰 인심 쓰듯이 말했다. 여기는 매운맛 소스를 안 쓰고 청양고추 유기농으로 맛을 내거든. 청양고추요? 그러니까 다만 500원이라도 안 받으면 장사가 안 된다고. 장사가 안 될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6,000원이면 찌개용 돼지고기 한 근을 살 수 있다. 곱빼기도 말고 맵게도 말고 그냥 4,500원짜리 짬뽕을 먹을까 하다가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에 올게요. 그럼 그러던지 하더니 여자는 아니 그럴 거면 빨리빨리 결정을 줘야지. 젊은 사람이 어째 매가리가 없이 하고는 계산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소희는 매가리가 없이 하고 중얼거려 보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말인가? 민경 언니는 언젠가 소희에게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건데 너랑은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랬다. 아니 소희는 언니랑은 대화가 잘 됐다. 말귀도 잘 알아듣고 언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다. 근데 그게 대화가 아니었나? 주고받는 게 아니었나? 상의도 아니고 대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나? 지난 6월에 본인은 소희가 저금한 돈 1,500만 원과 소희 이름으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사라졌다. 엄마랑 수법이 똑같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소희는 엄마랑 언니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언니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 엄마가 집 나가고 열흘쯤 지났을 땐가 소희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보니가 현관에서 신을 신으며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했다. 잠깐 어디? 친구네. 친구 누구? 소희가 눈을 맞추려 했지만 본인은 돌아보지 않았다. 늦으면 친구네서 자고 올지도 몰라. 기다리지 말고 자. 돌아서 나가는 보니가 맨 가방이 이상하게 커 보여 소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맨발로 뛰어나가 계단을 올라가는 보니 뒷모습에 대고 외쳤다. 언니야, 올 거지? 본인은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소희는 묻고 또 물었다. 언니야, 한밤 자고 올 거지? 내일 올 거지? 다시 올 거지? 꼭 올 거지? 본인은 말없이 계단을 올라갔다. 한참 있다가 몇 년은 지난 것 같은데 몇 시간쯤밖에 안 지난 한밤중에 언니가 문자를 했다. 소희는 언니가 올 때까지 휴대전화를 손에 꼭 쥐고 문자를 보고 또 보았다. 그러지 않으면 문자가 감쪽같이 날아갈 것 같았다. 삼겹살 사가지고 갈게. 라면 끓여 먹지 말고 기다려. 그날 언니가 돌아왔으니까. 엄마가 보증금 300만 원도 다 까먹고 월세까지 밀려놓은 깡통 반지하 방에 언니가 와줬으니까. 아빠도 다른데 소희랑 8년을 같이 살아줬으니까. 그러니까 그깟 돈 2,500만 원은 언니가 다 가져도 된다. 다 써버려도 된다. 언니는 올 거니까. 그때처럼 한참 있다가 몇 년은 지난 것 같은데 몇 달쯤밖에 안 지나서 삼겹살이든 뭐든 사가지고 올 거니까. 언니는 엄마랑 다르니까. 언니는 한번 다시 와줬으니까. 이번에도 꼭 다시 와줄 거니까. 소희는 믿고 기다린다. 엄마, 소희 이제 중학생 됐어. 소희가 밥도 하고 국도 잘 끓여. 나도 열심히 돈 벌고 있으니까 엄마 그냥 전화만 받아. 통화만 하는 건 괜찮잖아. 엄마가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 그거라도 알자. 내가 뭐라 안 할게. 나 중학교 때 집 나간 거 기억나. 엄마 그게 내가 어려서 속이 좁아서 가출하고 엄마 힘들게 했어. 소희도 아파가지고 번갈아 가며 속 썩여서 미안해. 이제 우리가 철 좀 들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할게. 엄마 말대로 인간적 수양도 발전시키고 노력할게. 그니까 엄마가 이제 오기만 하면 돼. 제발 전화 좀 받아. 갑자기 매니저가 소희에게 그거 왜 안 신어? 하고 물었다. 그거요? 소희는 눈을 깜빡였다. 저번에 운동화 준 거 그거 왜 안 신냐고. 아 그거요?
매니저는 일주일 전 본사에서 50% 할인가에 직원들에게 지급한 신상품 스포츠화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소희는 그걸 받자마자 중고매매 사이트에 올렸다. 박스도 뜯지 않은 신상이라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었다. 그래서 어제 짬뽕도 사 먹을 생각이 들었던 건데 그거 이제 없는데. 그거 꼭 신어야 돼요? 그럼 신어야지. 신고 일하라고 준 건데 내일부턴 꼭 신어. 소희는 엉겁결에 언니 줬는데 했다. 뭐 언니? 매니저가 인상을 썼다. 그 비싼 걸 왜 언니를 줘? 기껏 본사에서 신고 일하라고 광고도 되고 하니까 특별히 특별가에 준 건데 근데 자기 언니가 다 있었어? 언니 있어요. 소희는 언니가 지방에 있다고 지방에서 직장 다닌다고 했다. 달란다고 그걸 주냐? 도로 달라고 해봐. 소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매니저가 혀를 찼다. 넌 애가 진짜 생각이 없나 보다. 아니, 소희는 생각 있다. 언니를 팔아서 거짓말을 한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한다. 잘했다는 생각이 있다. 언니도 잘했다고 생각할 거라는 생각도 있다. 언니는 늘 돈 얘기를 할 때면 작은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뭐든 한 방에 되는 건 없어, 소희야. 한 푼 두 푼 차근차근, 응?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으는 거라고 돈은. 이제 언니 말 명심해. 한 푼 두 푼 차근차근, 응? 운동화는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무려 16만 원이나 받고 팔아 7만 원을 남겼다. 어젯밤 곱빼기 아니고 맵게 아니고 그냥 짬뽕으로라도 먹으려던 건 한 푼 두 푼 아예 안 먹고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은 건 9푼 10푼. 그렇게 차근차근 모으는 거라고 돈은. 언니가 말했다. 소희는 생각도 있고 말귀도 잘 알아듣고 매가리 그것도 있다. 매가리는 힘이라는 뜻이다. 소희는 힘이 세다. 매가리 있다. 한가한 시간에 진수 씨가 종알종알 떠들기 시작한다. 내가 창고에서 손님 물건 받아왔는데 다른 손님이 계속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기 물건 안 가져왔다고.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이야기했지. 손님, 이분이 먼저 오셨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가끔 그렇게 성질 급하고 남의 말 안 듣고 그런 손님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해하니까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정중하게 불쾌하지 않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그런데 자기가 먼저 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손님이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더라고. 내가 또 이런 상황을 알잖아. 잘못하면 싸움 난다고. 그래서 정중하게 아닙니다 손님. 이분이 먼저 오셨어요. 교통 정리를 했지.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몇 번이나 정중하게 목소리 하나도 안 높이고 냉정하게.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냉정하게. 괜히 쩔쩔매고 벌벌 기고 그러면 부작용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걸 경험으로 아니까. 역효과 난다는 걸 아니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손님이 무조건으로 빡빡 우기는 거야. 자기가 먼저 왔다고. 그니까 먼저 온 손님이 열받아서 제가 먼저 왔거든요. 이렇게 딱 한마디 하더라고. 이러니까 또 상황이 재밌어졌잖아. 이럴 땐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내가 그때 끼어들었으면. 진수 씨는 왜 맨날 여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지, 여직원 언니들은 또 왜 맨날 저런 진수 씨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는 척 하는지 소희는 모른다. 그러면서 소희도 낫지 않는 엄지손톱을 만지작거리면서 거칠고 기분 나쁜 이물감을 참으면서 내일 병원에 가봐야 할지 말지 생각하면서 진수 씨 이야기를 듣고 있다. 너네가 진짜 생각이 없나? 그런가? 소희가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은 월요일이다.
화수목 사흘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하고 금토일 사흘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한다. 일찍 끝나는 화수목에는 길이 막혀 퇴근 시간이 2시간 가까이 걸린다. 9시쯤 집에 와서 저녁을 지어 먹고 씻는다. 소희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다. 시청료를 내지 않으려면 텔레비전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해서 이사 오자마자 낡은 텔레비전을 없앴다. 소희는 자기 전까지 인터넷만 한다. 매일 출석 체크를 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사이트만도 11군데 가입해 있다. 할인 정보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카페와 중고매매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간다. 반값 쿠폰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장바구니에 휴지와 세제를 가격 맞춰 넣어놓고 주말쯤에 화장품 사이트에서 적립한 포인트로 겨울 로션을 살 것을 잊지 않도록 메모하고 자정이 넘어 5분 동안 가능한 휴대전화 로또 앱을 찍고 잔다. 밤 10시까지 일하는 주말 사흘 동안은 밤 11시 반에 집에 들어와 호빵 하나 먹고 급하게 출석 체크와 포인트 적립만 하고 잠자리에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나 씻고 나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쉬는 날에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장도 봐놓고 은행 볼일도 보고 예약해놓은 병원에도 가고 무엇보다 부동산과 휴대전화 매장에 가야 한다. 새로 보러 다닐 집과 휴대전화 매장 건물을 생각하면 소희는 가슴이 뛴다. 햇빛과 따뜻함, 통근버스만큼 좋다. 여자는 얼굴 다음이 손이라니까 소희는 아침에 시리얼을 먹고 예약해 놓은 병원에 갔다. 약 먹고 약 바르고 2달이 넘었는데 왜 낫지 않느냐고 소희는 조심조심 묻는다. 의사는 이게 덧들면 그렇게 빨리 잘 안 낫는다고. 그러게 왜 바로바로 치료를 안 받고 이렇게 만들었냐고. 소희를 보더니 택배 일 하신다고 했나? 하고 물었다. 소희는 S쇼핑 테마파크에서 일한다고 대답했다. 의사는 코를 훌쩍거리더니 그럼 일단 오늘은 냉동치료를 좀 해보자고 했다. 냉동치료요? 의사는 뭘 적으면서 응응 하더니 좀 아플 거라고 했다. 냉동치료가 아파요? 치료받을 때도 좀 아프지만 의사는 다 적었는지 고개를 들고 또 코를 훌쩍거리더니 사나흘은 아플 거니까 진물도 날 거니까 진통제 처방을 해주겠다고 했다. 그때 하지 않겠다고 했어야 했다. 운동화 판 돈 중에 2만 원은 난방비에 보태고 5만 원은 저금에 보태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 달엔 35만 원을 저금하려고 했는데 얼어 죽을 냉동치료로 7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갔다. 접수처에서 돈을 내는데 간호사가 3주 후 오늘로 예약 잡을게요 했다. 소희가 멀뚱멀뚱하자 3주 간격을 두고 적어도 5-6번은 꾸준히 냉동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병원을 나오는 내내 소희는 조금씩 불안해지고 신경이 곤두선다. 얼굴이 붉어지고 눈가에 이글이글 달아오른다. 무언가 또 퍽 터질 것만 같다. 언니가 사라졌을 때도 손톱이 깨졌을 때도 소희는 이렇게 무언가로 가득 차서 터질 것 같았다. 무섭다. 소희를 이렇게 두면 안 되는데, 이렇게 혼자 놔두면 안 되는데,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어쨌다고? 내가 뭐? 내가 뭘? 소희는 작은 소리로 외치며 걷는다. 내가 뭘?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말끝이 날카롭게 솟구친다. 내가 뭘? 새해가 되면 소희는 22살이 된다. 옥탑방 계약은 소희가 23, 25, 27이 되는 6월마다 돌아온다. 2년마다 보증금을 500만 원씩만 올려도 대출금 갚는 건 2배로 늦어지고 월세를 올려도 마찬가지다. 처음 계획대로 갚는다 해도 24살 여름에나 다 갚을 수 있는데 그 2배가 걸리면 27, 8살에나 되어야 한다.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
20만 원으로 한 달을. 치약도 휴지도 생리대도 아껴 쓰고 아침엔 우유와 시리얼, 밤엔 호빵이나 식빵, 계란 한 판 사서 한 달을 먹고 일주일에 한 번 제일 싼 찌개용 돼지고기를 사고 늘 두부와 콩나물, 김치를 아껴 먹고 깍두기를 담가 먹으며 친구도 못 만나고 친구도 못 만들고 10원, 100원 포인트를 쌓으며 27, 28살까지 병원비 7만 원 가지고 이렇게 아니 대여섯 번이면 35만 원에서 42만 원. 다시 안 온다. 다시. 소희는 어느새 빌딩 쇼윈도 앞에 바짝 붙어 서 있다. 티끌 하나 없이 깨끗이 닦인 유리 너머로 외제 자동차들이 손에 잡힐 듯 반짝거린다. 내가 어쨌다고? 내가 뭘? 소희는 다친 개처럼 유리에 대고 짖었다. 뭘. 외칠 때마다 유리에 김이 서렸다. 매장 안에서 남자 직원이 소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진수 씨를 닮았다. 온몸이 엄지손톱의 혹처럼 얼었다 녹으면서 뜨겁고 흐물흐물한 살덩이가 된 것 같았다. 갯벌에 쑥 빠진 것도 같았다. 이대로 유리에 철썩 들러붙어 버릴까? 직원이 이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걸 보면서 소희는 엄지손톱에서 거즈를 떼어냈다. 손톱 없어도 된다. 엄마 없이도 살았고 언니 없이도 사는데 그깟 손톱 없어도 된다. 됐다. 뭘? 됐다고. 안 와도 된다고.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오지 말라고. 소희는 혹에 끈끈하게 고인 약과 피와 진물을 유리에 꾹 눌러 비비고 쏜살같이 달아났다. 소희 마음속에도 흉한 혹이 돋아났다. 다신 안 와. 다신 안 온다고. 언니 안 온다고. 언니 그년 안 와도 된다고. 영영 오지 말라고. 엄마 네가 사람이냐?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얼마나 준비를 했냐? 그게 언제부터 했냐? 얼마 동안 했냐? 이제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 무슨 수를 써도 내가 내 돈 돌려받고 만다. 엄마 네가 대출 그거만 사기친 게 아니고 집도 보증금 그렇게 빼먹고 폰도 싹 바꾸고 그러고도 네가 엄마냐?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냐? 이 나쁜 년아. 내가 미치겠다. 소인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아직도 빚 갚고 있다고 쌍년아. 이제 나도 막 나갈 거라고. 막막 살 거라고. 소희는 124-15번지 101호 내부를 샅샅이 살펴보았다. 가전제품과 옷장이 완벽하게 빌트인된 신축 빌라는 보고만 있어도 저절로 웃음이 났다. 손톱의 통증도 못 느낄 만큼 좋은 집. 그래서 자꾸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며 찾아보고 싶게 만드는 집. 이 집은 보증금 1억에 월세 30만 원이라고 했다. 꼼꼼히 살피는 소희를 흡족하게 지켜보던 중개사 남자가 물었다. 학생 혼자 살 거예요? 소희는 언니랑 둘이 살 거라고 했다. 아, 언니랑 자매분 두 분이 사시려고? 그럼 이 집이 딱이네, 딱이야. 참, 소희가 물었다. 고양이 있는데 키워도 되죠? 아, 뭐 되지, 될 거야. 전화를 건 중개사 남자는 마침 주인 할머니가 계신다며 2층에 사시는데 잠깐 내려오신다네. 일이 잘 되려니까 말이야. 하며 활짝 웃었다. 붉은 털모자를 쓴 작은 할머니가 계단을 내려왔다. 여기 이 학생이 언니랑 둘이 살 거라는데 젊은 아가씨 둘이니 얼마나 좋아. 새 집인데 집도 깨끗이 쓸 거고 아가씨들이라 말썽도 안 피울 거고 근데 강아지 키워도 되냐고 하는데요. 아니, 고양이요. 하고 소희가 정정했다. 응, 고양이 키워도 되죠? 1층이니까 뭐. 주차하고 애와는 안 돼. 주인 할머니가 말했다. 주차는 됐고요. 에이, 아가씨들 고양이 조그만 거 새끼 고양이 하나 키우는 것까지 안 된다고 하는 건 좀 그렇다. 1층인데. 주인 할머니가 고개를 빠르게 흔들고 집게 손가락을 치켜 세워 흔들며 안 돼 했다. 내가 새를 한두 번 줘본 사람이야?
지난번에 저쪽 빌라 139-08, 203호 그 집에 개 키우던 애들 이사 나가고 보니까 온 집안 천지가 개털이야. 거기 설치해놓은 냉장고 안에서까지 개털이 나왔다고. 중개사가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개나 고양이 키운다고, 안 키우는 세입자 찾기가 더 힘들다고, 현관 앞 1층 집이니 괜찮지 않느냐고 중언부언하자 주인 할머니가 딱 잘랐다. 이봐, 집주인이 안 된다는데 무슨 딴소리야? 주인 할머니는 2층으로 올라가고 중개사와 소인은 빌라 밖으로 나왔다. 중개사는 아이고 집주인이 안 된다네, 집주인이 하고 킬킬 웃더니 사실 이 집이 거품이 좀 꼈어. 누가 이런 데를 1억에 30이나 내고 들어와 사냐며 다른 집을 보러 가자고 했다. 거긴 주인이 같이 안 살아서 고양이를 키워도 될 거라고 했다. 소희는 오늘은 너무 추워서 나중에 언니랑 같이 오겠다고 했다. 중개사가 아쉬워하며 그럼 휴대전화 번호 좀 해서 소희는 언니의 예전 휴대전화 번호를 불러주고 혹시라도 중개사가 당장 그 번호로 확인이라도 할까봐 급히 돌아섰다. 이제 다시 이 동네 근처로는 셋집을 보러 못 온다. 휴대전화 매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소희는 너무 춥다. 배도 고프다. 그래서 뛴다. 계획대로 27, 8에 대출금을 갚고 보증금 1,000만 원 정도 깔고 앉은다면, 그래서 그때부터 매년 1,000만 원씩 모을 수 있다면 36, 7쯤에 1억을 모은다면 그렇게 내년부터 15년 넘게 죽을 힘을 다해 달려 1억을 움켜쥐고 124-15번지 101호에 도착하면 저 대추 같은 할머니는 만약 살아있다면 또 고개를 흔들고 집게손가락을 치켜 세워 흔들고 안 돼, 안 돼 하겠지. 그땐 얼마를? 1억 5천? 2억? 그땐 도대체 얼마를 부를까? 소희는 가로수 아래 멈춰서서 숨을 몰아쉰다. 소희는 정말 진수씨 싫은데 가끔 그가 떠들어댄 말 중에 어떤 말이 떠오르기도 한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말.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마음이 상하잖아요. 소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27, 8까지 35, 6까지 그러면 또 마음이. 3층 건물 전체가 휴대전화 매장인 이곳은 1층은 주차장, 2층은 판매센터, 3층은 AS 센터다. 2층에는 창가에 일렬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고 중앙에는 사각의 탁자와 의자가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다. 3층에는 중앙 벽면에 대형 텔레비전이 있고 주위에 색색의 길쭉한 젤리 모양의 의자들, 창가에는 소파와 원탁이 있다. 2층은 사무실 같고 3층은 카페 같다. 어느 곳이나 넓고 환하고 따뜻하고 차와 커피를 공짜로 먹을 수 있고 작은 대바구니에 사탕이 가득하다. 소희는 2층에서 사탕을 한 줌 주머니에 넣고 까먹으며 인터넷을 하다 3층으로 올라가 믹스커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본다. 장난삼아 대기표를 뽑아들고 앉아 자기 자리가 되기를 기다리기도 한다. 번호가 불리면 무엇에라도 당첨된 듯 작은 기쁨이 찾아온다. 207번 손님 6번 창구로 오십시오. 소희는 긴장된 얼굴로 6번 창구 직원이 자기를 얼마나 기다려주는지 마음을 졸이며 지켜본다. 208번 손님으로 너무 빨리 넘어가면 작은 실망이 찾아온다. 다시 대기표를 뽑아들고 사탕을 먹으며 작은 기쁨, 작은 실망을 맛본다. 소희는 나지막한 원탁이 놓인 창가 소파에 앉아 여행 잡지를 펼쳤다. 어떤 잡지든 요리나 음식에 관련된 내용을 제일 먼저 찾아 읽는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음식이라도 언젠가 먹어보게 될 때 그 맛을 잘 느끼려면 이름과 재료와 요리법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고 소희는 생각한다. 누군가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원탁 위에 무언가를 내려놓는 소리.
가볍게 시근거리며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60, 70, 어쩌면 그보다 더 나이가 들었을지도 모를 할머니다. 소희는 할머니들 나이를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다. 손질되지 않은 머리, 갈색 털목도리에 낡은 베이지색 오버코트. 나이는 몰라도 고객의 등급은 잘 알아보는 소희 눈에 딱 봐도 가난하고 갈 곳 없는 할머니다. 할머니도 소희에게서 그런 눈치를 채고 우리는 닮은 꼴, 뭐 그런 생각으로 스스럼 없이 맞은편에 앉은 건 아닐까? 소희는 생각한다. 원탁 위에 놓인 핑크빛 가방은 때가 타고 가죽결이 일어나 거의 잿빛으로 보이는데 그것마저 원래는 예쁜 분홍 손톱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돋아있는 소희의 거무죽죽한 혹을 닮았다. 할머니는 그 흉측한 가방에서 부채 모양으로 접힌 작고 빨간 경전을 꺼내 한쪽씩 펼쳐가며 읽는다. 소희는 오른손 엄지손톱이 안 보이도록 감춘다. 소희는 잡지에 실린 주상절리 사진을 뚫어져라 보다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고 메모창을 열었다. 언니가 돌아오면 같이 놀러갈 곳, 놀러가서 사 먹을 음식 등을 빼곡히 기록해둔 휴대전화 메모창에 새로운 문서를 만들고 제목을 주상절리라고 찍는다. 사진을 첨부하고 내용을 적는다. 언니야, 소희가 오늘 잡지에서 본 건데 이걸 주상절리라고 한대. 멋있고 신기하지? 언제 우리 같이 이거 보러 가자. 바닷가에 있는데 갯벌이 없어서 안 위험할 거야. 우리 꼭 기차 타고 배 타고 주상절리 보러 가자. 아까는 왜 언니가 다시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욕까지 하고 왜 오지 말라고 했는지 소희는 의아하고 미안하다.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부스럭거리더니 쪽쪽 소리를 내며 먹는다. 소희는 자기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낮게 포장된 사탕일 거라고 짐작한다. 할머니는 아응 하는 신음이 섞인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한다. 소리도 작고 사탕을 물어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 없다. 어느 순간 바람이 휙 일더니 할머니가 불현듯 일어나 가버렸다.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소희가 고개를 들어보니 베이지색 코트 자락이 기둥 너머로 사라지는 중이었다. 육상을 하셨나? 소희는 희죽 웃는다. 그것도 닮았네. 기침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맞은편에 할머니가 돌아와 있다. 소희의 시선을 느낀 할머니는 보란듯이 손에 들고 있던 껌의 껍질을 벗겨 입에 넣고 씹었다. 소희는 잡지를 보면서 흘끔흘끔 할머니를 보았다. 할머니는 목을 한번 긁고 주변을 휘 돌아보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껌을 꺼내 소희 코앞에 내밀었다. 소희가 고개를 흔들자 저기 많아 했다. 어디요? 저기 달라면 줘. 할머니가 턱으로 안내데스크에 서 있는 제복을 입은 안내원을 가리켰다. 소희는 자기가 졌다는 걸, 할머니가 더 전문가라는 걸 인정한다. 고맙습니다. 소희는 공손히 껌을 받아 껍질을 벗겨 입에 넣었다. 손이 왜 그래? 다쳤어요. 조심해야지. 네. 껌을 씹으며 소희는 여행 잡지를 보고 할머니는 병풍 모양의 경전을 본다. 소희가 고개를 들자 할머니도 고개를 들었다. 소희가 희미하게 웃자 할머니의 얼굴 주름도 조금 옆으로 움직였다. 저건 할머니가 웃는 거다. 대화가 안 된다. 매가리가 없다. 무난하다. 생각이 없다. 그런 말 대신 조심해야지 하고 말해준 사람이 웃는 거. 또 고개를 들자 이번에는 할머니가 껌 씹는 박자에 맞춰 고개를 까딱거리고 있다. 소희는 할머니가 없는데 꼭 없는 할머니와 마주 앉아 기차를 타고 가는 것 같다. 275번 손님 3번 창구로 오십시오. 276번 손님 7번 창구로 오십시오. 하는 소리도 도착할 역 이름을 알려주는 방송 같다. 문득 소희는 새처럼 목을 빼고 어디까지 왔나 확인하듯 창밖의 거리를 내려다본다. 할머니가
아흐, 어하 소리를 내며 하품을 한다. 그건 아직 멀었다, 소희야. 하는 말 같다. 진통제 기운이 떨어졌는지 손톱이 쿡쿡 쑤신다. 약을 먹고 장을 보고 집에 돌아가 밥도 짓고 국도 끓여야 하는데 소희는 가만히 앉아 있다. 어디서 내릴지, 어느 역에서 헤어질지 소희는 알지 못한다. 슬프면서 좋은 거, 그런 게 왜 있는지 소희는 모른다. 밖은 어두워지고 휴일이 지나가는데 소희는 조금만 하며 앉아 있다.